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이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출마 선언에 담긴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전국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최근 멸종위기종 교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 이슈가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2009년부터 단 한 명도 환경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환경교사 모임 신경준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주 제작 프리랜서 PD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담은 증언. 오늘은 광고국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황당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역사 왜곡과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일본의 폭압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이 오히려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지금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남 지역 당원들이 국회를 찾아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영남 지역 시도당 위원장들과 당원들이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 선거가 최근 롯데그룹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5에서 4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기득권을 거의 매번 누리고 있다. 이것은 마치 최근 롯데그룹 고개 다툼에서 보듯이 불과 1%에도 못 미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 일가의 황제 경험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자리엔 이종골 원내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 우원식 혁신위원 등도 함께했는데요. 우원식 혁신위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안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선관위가 내놓은 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가기 위해서 보다 진전된 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가 절반이 무시되는 선거제도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이 주장하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 누가 유리해지는 겁니까? 예,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결국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기득권 지키기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사실상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상황이기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단독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는 자체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당연히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새정치연합 역시 유리해진다고 보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골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며 오히려 새누리당보다 우리가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남 지역 당원들도 성명서에서 새정치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주장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전체 의석이 줄어든다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의 담합 구조가 혁파되고 제3당의 원내 진출 확대, 즉 다당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더 이상 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놓고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야 모두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다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유 여사가 내일부터 이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그러던데 얼어붙은 이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사의 이번 방북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 절호의 기회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일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문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일정이라며 이 여사의 방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남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여사의 방북을 개인 자격으로 규정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여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입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신뢰니, 고상이니, 대박이니 하는 독백적 담론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힘과 메시지를 실어야 합니다. 공개건 비공개건 오늘 중으로라도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북한 지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화해와 교류 협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방북이니만큼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희호 여사는 내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양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이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어젯밤 9시 반쯤부터 약 2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심 의원은 해당 여성이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에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성관계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심 의원의 주장과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 눈치 보기 각본 수사라며 즉각 재수사할 것을 촉구했고 새정치연합 여성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심 의원의 징계 요구안에서 피해자가 1차 조사 당시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했던 진술이 1, 2차, 3차 조사에선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이러한 진술로 바뀐 점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현역 의원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행위를 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심 의원이 책임질 일이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자꾸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고 개인 신상 명예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심 의원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뒤로하고
평일 대낮에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황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네, 과연 입장을 바꿔서 새정치연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궁금합니다. 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개인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로 불출마 선언이 있었는데 불출마 선언에 담긴 의미들을 장부경 PD가 짚어봤습니다. 권토중래,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다. 의원들의 이딴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정치적 속내를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의원들의 불출마 사례 등을 알아보고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당의 쇄신과 화합의 밑거름이 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불출마 선언은 보좌관의 금품수수 혐의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후 여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선 당 중진들의 불출마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현 정부 정무수석인 현기환 전 의원입니다. 현 전 의원은 2001년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된 다음 날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친박계에 대한 자발적인 쇄신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 인사들의 자발적 쇄신의 포문을 연 경우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16대 국회의원 시절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킨 뒤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으로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를 쌓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비례의원이었던 이성남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에 잘 맞는 분이 계실 것이라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는 어떨까요? 새정치연합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 의원은 당대표에 도전하며 불출마를 승부수로 던졌습니다. 다음 주자는 야권의 대표 원로격인 이부영 전 의원입니다. 같은 달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지난 5월 저부터 내려놓고자 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선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남은 1년여간의 임기 동안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4월에는 19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6선의 강창희 의원 역시 국회의원 선거에는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중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맡았던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최고위원입니다. 실력과 깊이를 갖추고 다시 서도록 공부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의식한 숨고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가 12일 만에 복귀하는 등 돌출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차기 대권 주자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과 함께 개인적인 쇄신의 계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자발적으로 인적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총선 불출마 선언들.
1년여가 남은 총선을 두고 벌써부터 여의도가 뜨겁습니다. 이러한 열기가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닌 진짜 정치를 위한 행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멸종 위기종 교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렇다고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가르쳐서 붙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임용고시를 치러 전국의 환경고사를 70명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는 단 한 명도 뽑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환경교사들은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환경교사를 칭하는 말이 바로 멸종위기종 교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은 멸종위기종 교사로 불리는 전국 환경교사 모임 공동대표 신경준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셔서 반갑고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합원들께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교사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경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건축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와서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환경교육을 대학원에서 다시 공부하고 현재는 환경교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환경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참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태양광을 만드는 건축학도였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건축과에서 공부한 부분이 태양광 건축하고요. 볏짚으로 건축을 만드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시절부터 이미 네. 좀 환경에 대해서 특히 태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관심이 높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관심이 환경교사라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까지 이어진 건데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속에서 사실상 태양광이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은 사실상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라는 내용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교과서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논문을 냈었고요. 그 논문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함께 했었던 지구촌 전등극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2013년도에는 다행히 환경재단에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운 교육, 제가 5차인지 6차인지 아직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당시에도 우리 원전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이롭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라면 좀 잘못된 부분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겁니까? 미국의 쓰리마일이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최근에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더 이상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탈핵을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2011년 이후에 원전을 하나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원전이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다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점이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환경교사, 안타깝지만 멸종위기종 교사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 환경교과가 96년부터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환경교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어지는 과목이 농업, 교련, 상업, 무용과 같은 과목들, 그 선생님들이 이제 환경교사로 대체가 되면서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사범대에서 환경교육과의 임용고시를 통해서는 2000년부터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국에서 70명을 선발했었고요. 그게 부전공 교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2008년도까지는 2,880명 선이 있었는데 2014년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93명만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2,600여 명의 교사들이 다른 과목으로 대체돼서 가르치고 있는 시점이죠. 사실상 293명의 숫자 속에도 저처럼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환경을 전공한 친구들은 70여 명 선이고요. 다른 200여 명의 선생님들은 현직 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청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소프트웨어 정보교육이 필수 의무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진로교육하고 자유학기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점에는 사실상 교양 선택 과목인 환경교과가 입지가 더 힘들어지게 돼서 저희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고 칭하고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멸종위기종 교사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칭하는 게 참 제가 스스로 먼저 죄송할 따름인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무관심이죠. 사실상 아이들이 또는 성인들이 누구나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90%의 도시화 속에서는 깨끗한 공기, 물, 흙을 벗어나서 주말이나 휴가 방학 때만 즐길 수 있는 게 자연이 도구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상 현재의 정책 방향의 근본은 환경 철학과 환경 보전에 맞춰서 가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환경교사라는 말 자체가 네. 저는 좀 죄송한 말이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굉장히 모르겠어요. 생소하고 네. 어색한데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주는지 그리고 어떤 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환경에서 다루는 교과의 영역은요, 중고등학교 환경교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자원과 에너지, 지속가능한 삶을 다루고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심 있는 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 환경 분야에서 어떻게 환경 보전을 실천할 것인가, 그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선 직업 전문가들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녹색 정책이 궁금하다. 그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물종에 관심이 있으면 국립생태원의 최재천 교수님을 만나서 전 세계에서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 얼만큼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고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직업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방송도 있고 연예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도 있을 테고. 그러면 김진만 PD나 또는 황윤 감독, 그리고 최근에 제보자 감독하셨던 분이 임순례 감독님이셨죠. 그와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전국에서 50여 분이 한국 환경교사 모임에 멘토로 계세요. 그래서 그린 멘토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작년에 175명의 전국 청소년들 환경교사 모임에서 에코주니어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175명의 이제 환경 프로젝트의 인터뷰 활동지를 묶어서 그린 멘토 미래의 나를 만나다라는 책도 출간하는 작업. 결국 내 삶이 공부하고 교과서에서 아끼고 깨끗이 하고 버리지 말고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서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 실제 환경 보전과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게 환경교과의 실제 생활 밀착형 과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말씀을 네. 종합을 하면은 저는 환경 과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숙문중학교에 계시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숙문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부럽기까지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지금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을 배우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배우고 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환경 교과서를 들고 가르치는 교사는 2014년 기준으로 1,109명이고요. 그중에서 환경교과의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분이 293명이에요. 그렇다 보면 상치교사라고 하거든요.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를 그 비율이 75%에 육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영수사가 기도 은미체라고 하는 일반 교과를 다른 교과의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교육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환경은 누구나 가르쳐도 된다라고 하는 환경을 도구로 보는 시각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환경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이제 친환경 이런 메시지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네. 이 환경 교육 자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네.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정부의 시책은 이렇게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환경 교육이 어릴 때부터 돼야 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기, 물, 흙,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고요. 그와 같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성인 이후에는 소비자로서 사회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현대 도시인들은 소비자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휴대폰의 끝자락에는 사실상 콩고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있는 고릴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부분들은 바로 에너지 다소비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기후변화와 연관이 되어서 북극곰과 펭귄의 삶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활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과 굉장히 무수히 교차하는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체종 중에 하나가 인간이거든요. 근데 마치 인간이 생태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많이 아쉽죠. 선생님, 이제 네. 궁금한 점이 실생활에서도 네. 좀 뭔가 좀 유용하게, 네. 특히 환경 제 과목이다 보니까 네. 환경 에너지 절약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네. 선생님께서는 전기료 자체를 굉장히 적게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네. 좀 궁금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의 주체가 아니고요.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농경사회로 갈 수 없더라도 집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전기료 평균이 7,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적게 쓰고 있기도 했고 태양광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15,000원 금액 정도였는데 사실상 누진세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생산해내는 만큼.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하기보다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 인천, 대전, 천안, 광주, 전남 지역까지 해서 주택에 들어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도시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게 된다면 원거리에서 오게 되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의 전기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직접 네. 생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히는데 그 네. 비용에서, 초기 설치 비용에서의 부담을 느끼는 그 시청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떡합니까? 그 사용하는 가정마다 틀린데요. 4, 5만 원 전기료가 나오는 가정과 10만 원대가 나오는 가정마다 틀려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5년 만에 그 원가 회수가 가능한 거고 10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 쓰다 보니까 20년 정도는 써야 원가에 비례하는 회수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혼자 하는 환경보전 실천은 외로워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빛이 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미리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는 원전 하나 줄이기 2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성된 관악구에 있는 성대골 마을, 그리고 올해부터 출발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꽃 마을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로서 멀티탭은 기본이고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해서 도시 내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콘센트 벽 뒤에 숨어있는 송전탑, 송전선로, 끝자락,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이 30% 정도 하고요. 화력이 지금 석탄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64%, 총 지금 94%가 천연 화석 연료에 의존한 전기거든요. 그럼 지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4%가 신재생 에너지라 그 과정에서 촉발이 됐잖아요. 밀양, 청도,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굉장한 행정 대집행에 맞서는 일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삼척과 같은 것들, 그리고 영덕과 같은 지역들이 신규 원전 지역으로 지난달에 7차 전력계획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에서 정말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지만 그 전기라고 하는 자원이 생산되어서 유통되고 내가 소비에 이르는 과정까지 굉장히 에너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죠. 나중에 폐기되는 과정에서는 그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요. 핀란드에 건설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파트에 화장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 스스로가 깨어나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국가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게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전기를 쓸 수 있는 현대 시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계속 알아보고요. 선생님, 숙문중학교 학생들과의 활동 자체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세이브 더 에너지라는 이런 지금 뭔가 표제와 같이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 이상해진 것 같지 않니? 더울 때 폭염, 비울 때 보고 장난하냐? 몸 사람은 지구를 달래주기 위해 우리 쿨하게 에너지를 아껴볼까? 아스나 플러그를 뽑고 쓰레기는 분리수거,
세수할 때 물 받아 쓰고 일회용 거 말고 내 거를 쓰면 돼. 어디 가든 장화용 말고 BMW 타고 나가. 버스 전철 걷기. 네,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숙문중학교 학생들인 거죠? 네. 네, 근데 세이브 더 에너지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말하는 메시지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의 시대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곡은 친구들이 작사, 작곡하고 한재훈 작곡가의 도움을 받아서 편곡이 완성돼서 지금은 전교생이 함께 춤추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학교의 커다란 주제가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교부교육재단에서 환경교육 지원 사업으로 환경 앨범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숙문중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 춤을 추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3월 넷째 주 마지막 날 지구촌 전등극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 캠페인에 전국에 있는 한국 환경교사 모임 선생님들 그리고 에코주니어라고 하는 중고생들이 서울시청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통해서도 만나고 있어요. 시민들 예를 들어서 2013부터 진행을 했고요. 2014, 2015 해마다 2천여 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요. 이날 하루 1시간 동안 전등을 끕시다. 15만 명의 서명을 받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날 1시간 동안 23억 원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게 통계적으로 보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금 매달 지구촌 전등극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게 되는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되고 이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공동의 결과를 간직하게 되는 성장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얼스 아워라는 그런 행사에서 플래시몹인데 상당히 인상적인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청 앞에서 중고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춤을 추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구촌 전등 끄기는 호주 시드니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146개 국가에서 동시에 참여하는 가장 큰 환경 캠페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자연기금이라고 하는 WW 단체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행사가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 사무소를 개국해서 한국에서의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서울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세계자연기금 WWF하고 에코맘이라고 하는 민간 환경단체도 결합이 되어서 환경보존에 참여하는 확장되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원전사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자원을 절약합시다, 그리고 원전이 멈춰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환경교사 이외의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학교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인 연대단체이고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탈핵 교육을 하기 위한 자료 공유, 자료 개발, 이 2015년도에는 서울시의 교육 자료로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탈핵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구성원들은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로 뛰고 계신 300여 명이 함께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탈핵 그리고 에너지 절약 교육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친일파 처단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개봉한 국제시장을 빼면 올해 한국 영화 중 1위인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영화 연평해전 개봉 당시에 호평을 쏟아냈던 조선일보가 이번엔 유독 조용합니다.
호평도 없습니다. 속내가 무엇인지 조아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개봉 11일째 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누적 관객 수 706만 명. 1933년 친일파를 처단하는 독립군을 다룬 영화 암살의 흥행 기록입니다. 암살은 미션 임파서블 국지시장에 이어 올해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돌풍, 질주, 쌍끌이, 신화, 연일 암살의 흥행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독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연평해전에 대한 호평 기사를 쏟아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연평해전은 개봉 6주차인 어제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암살이 연평해전보다 흥행면에서 훨씬 앞서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연평해전에 대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연평해전 후에도 햇볕 정책이 유지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연평해전이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영화라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입니다. 변호인은 되고 연평해전은 안 되느냐는 제목의 조선일보 카드 뉴스를 보면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연평해전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영화라며 낮은 평점을 준 전문가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연평해전보다 변호인에 더 높은 평점을 줬다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2013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영화로 만든 변호인의 주연 배우 송강호 씨가 마치 급전이 필요해 영화에 출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호평을 넘어 적대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암살을 통해 일본 왕에게 극충극성을 맹세했던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친일 행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침묵은 역사의 반쪽만 기억하려는 모순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주 제작 프리랜서 PD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담은 증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건데 그것도 해당 방송사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선배를 대신해서 새롭게 제작을 맡은 아는 후배를 통해 듣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전한 후배 역시 미리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걸로 이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가 교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4회, 5회 그러니까 한 격주로 제작사 두 곳이 격주로 제작을 했으니까 3개월째 되는 때였는데 그 방송사에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 내 후배가 있는 이제 제작사가 있는데 그 제작사의 후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님 이거 선배님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하게 됐다. 그래서 난 좀 황당해가지고 다른 제작사에 물어보니까 다른 제작사도 들은 바가 없고 나도 들은 바가 없어서 이제 본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 없이 다른 제작사를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를 자르느냐 무슨 얘기냐 그랬는데 이제 두 개 제작사가 제작을 했는데 시청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타 제작사도 오히려 조금 좋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협찬물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본사의 광고국에서 협찬을 따와서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제작부에서 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광고국이 좀 셌는데 광고국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인 홍보를 좀 하라고 광고주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서 이제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그 결정사항이 아니니까 제작부랑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나한테 그 푸시를 해서 내가 이제 그쪽 광고국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좀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광고국에서 제작부에 얘기를 해갖고 나를 일방적으로 자르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난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다른 제작사는 그쪽과 싸우지 않고 광고국과 이제 사이가 좀 좋았던 것 같고 나는 이제 광고국에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제작부 쪽과 얘기를 하지 왜 외주한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좀 했는데 이제 광고국의 입김이 좀 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나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외부 다른 제작사를 구해놓고 그게 그 제작사를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그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아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번 것만 하고 그만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또 황당한 일은 뭐냐면 그쪽 본사의 부장이 그 새로 컨택되는 제작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누가 그 저 비제작사 잘리는 제작사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찾아내라. 그 사람을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제작사가 발칵 뒤집혔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와서 형 나 잘릴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불안해서 그 부장이 아주 그냥 강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외부로 역사 부정, 평화 헌법 파괴, 일본의 포갑적인 행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인식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 내부에서부터 자발적 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 또한 늘고 있는데요.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이현희 사무총장을 뉴스K 김병소 감독이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로 해방 70년을 맞았는데 저희가 아직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 보상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미쓰비시 보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대로 해방 70도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하게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집중 실천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의 하나 많은 그 지역 지부에서 지역의 소녀상 건설 건립운동을 진행을 하고 많은 대학생들이 평화나비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제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숙제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회원들이 지난 기간 열심히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재무장 반대를 위한 실천 활동들을 뭐 소녀상 건립이라든지 평화나비 활동이라든지 또 일상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로서는 이게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위협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일본과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말 가지고 있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본이 과거에 대한 전혀 반성 없이 재무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70년 전처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100여 년 전에 그리고 70년 전에 그 불행을 다시 겪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혹은 걱정이 대단히 우려가 높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물론 이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은 사실상 위안부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그런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 측의 입장에 저자세로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최근 이제 세계 문화유산 등재 문제나 또 일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오히려 좀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을 반영해서 우리 정부가 좀 당당한 자기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흔히 알려진 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혹은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일본의 움직임, 동북아시아의 움직임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대단히 많이 후퇴해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우리 아래로부터의 시민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